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의 나백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안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에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그 하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가 건강안보 실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하부 구조,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범유행이 왔었을 때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을 해가지고 사실 심각한 어떤 위기를 시민들이 느꼈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K방역의 성공을 이야기를 해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공공병원에서 이 많은 확진자 격리 치료를 담당했지만 공공병원 병상이 부족해서 사실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됐거나 자택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망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민간병원이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은 사실 민간병원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쉽게 동원되기는 어려운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충분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은 뒤에 가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사실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보건소의 비정규직 인력도 많았고요. 공공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수도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해서 사실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관련한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도 또 연구나 이런 것도 함께 미흡해서 사실 건강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는 참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피부로 많이 느꼈지만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 가운데에서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위험도 사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은 인구 고령화로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지방 소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코로나19 전에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고 이런 그 어떤 디지털 문화 산업에 대한 접근성의 어떤 계층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득 간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돌봐야 될 필요성이 클 것인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건강 재난 상황이고 건강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조사해 놓은 어떤 그런 자료에도 보면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한 사람들이 63.5%나 늘었고 또 이 주된 목적이 건강 격차나 건강 불평등 해소라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문제 등 이 공공의료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 건강의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한국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감축을 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예산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런 경향을 일찍이 한국 경향신문에서 분석한 것도 있고요. 또 영국 정부에서도 또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그동안 소홀했고 부족했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대폭 늘려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사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역마다 공공병원 병상 수가 최소 20%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법률안을 발의를 해놓은 거가 있고 또 공공병원을 지금 만들려면은 예산 타당성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공병원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취약계층이라거나 지역사회의 어떤 예방의료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익적 적자를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병원을 지을 때 그런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을 낮추고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서는 사람들도 이와 관련된 공약을 속속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공동 성명을 내서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꼭 들어서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가 17개 시도니까 각 시도마다 최소 1개 이상, 때로는 넓은 지역의 시도 같은 경우는 한 5개, 6개까지 이 진료권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마다 빠짐없이 공공병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어떤 필요성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이라거나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정말 병원에서 많은 그 병원 의료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다 죽는다. 이러면서 파업을 불사하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또 생명수당을 늘려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다행히 정부하고 9월 2일 날, 작년 9월 2일 날 노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공공병원 확충의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또는 여러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이런 약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부족에 대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력 부족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공공병원이 담당했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진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공공병원이 모두 다 코로나19 진료에 동원되다 보니까 부족한 병상 가운데서 동원되다 보니까 그런 오갈 데 없는 취약계층 환자들이 퇴원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공공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도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평소 공공병원 또는 보건소 이런 내용들에 대한 투자가 정부에서 얼마나 미흡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OECD 평균이 한 58% 정도의 공공병원 병상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꼴찌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문제도 사실 한국이 굉장히 적고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의사 수도 적고 또 활동하는 간호사, 임상병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또 공공병원과 보건소는 더 그런 인력 기준이 동급의 민간병원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그야말로 공공병원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하는 그런 실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19 진료라고 하는 것을 또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버티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다가올 어떤 이런 위기를 정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에 대한 투자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안보라고 하는 문제를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 국가안보, 국토안보, 경제안보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건강안보, 생명안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조금 뭐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 현재 이 신종 감염병,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세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또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각 국가의 어떤 국토안보나 국방안보 이런 것보다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강안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협력, 어떤 감염병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투명하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한 정부 내에서도 뭐 국방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건강, 뭐 복지 등등 각 부서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부만 해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 건강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안보가 강조되고 있고, 그 건강 안보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공보건의료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공보건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이 국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열린 어떤 그 협의체로서의 어떤 그 정부, 그다음에 공공의료 체계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관료적이지 않고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병원이 또는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공공보건 의료를 위해서는 이제 그 법, 또 기구, 제도, 그리고 어떤 공공보건 의료 체계, 그리고 연구나 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법과 관련해서는 바로 재난의료 대응 체계와 관련 법령이 좀 더 정비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뭐 재난 상황에 대한 법령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재난 시에 의료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법률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좀 그 독립되고 또 기능이 조직이 또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만 조직이 강화돼서는 될 일이 아니다. 사실 사령부가 전쟁터에서 군대로 치면 사령부가 강화가 됐지만은 일선 대대와 연대, 중대도 강화가 돼야지 전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보건소나 공공병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도 그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그런 지방정부의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감염병 연구센터라거나 또는 공무원으로 된 감염병 지원단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재난과 관련해서 그 방역이라거나 여러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그 어떤 소수 계층의 어떤 인권이 좀 그 뭐 침해받는 또는 그렇다라고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해서 그 동선 추적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를 추적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분들이 또 부당하게 느꼈던 그런 어떤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그런 균형 있는 법 체계가 좀 더 보완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료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에서도 어떤 뭐 안전망은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공공보건의료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뭐 시도 단위로 또 인구 단위로 적정한 공공병원과 또는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 법률이 좀 더 보강이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보건의료 기본법의 정부 역할이나 책임 관련해서 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시나 재난 상황 시에도 공공의료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력이나 장비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민간 의료기관이 이번에 뭐 동원 명령을까지 해서 협력 체계가 되었었지만은 사실 예전에 메르스를 겪고 나서 이후에 민간 병원에도 국가 지정 음악경리 병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시에 서로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을 복기를 하면서 민간 병원에서도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음악격리 중환자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육성해서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신종 감염병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지금 뭐 폭염이라거나 또는 뭐 장마, 홍수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들이 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이 신종감염병과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많이 나온 게 우리의 도시 공간이 조금 더 환기가 잘 되는 곳이 돼야겠다. 또는 뭐 좀 더 넓은 그런 어떤 공터가 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밀착되지 않고 조금 더 사람들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수인성 감염병이 많았던 그런 뭐 중세 시대 또는 뭐 로마에 있어서도 그런 감염병이 있고 난 이후에 도시 공간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터, 우리들의 공간도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면서 감염병에 보다 안전하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양극화라거나 이런 측면에 대비를 해가지고 주거라거나 일자리라거나 그런 또는 돌봄이라거나 하는 이런 도시 사회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서울시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부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재난의료 대응과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재난 대비 모의훈련이라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또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모의훈련도 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좀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잘 됐지만은 비상시에 또는 뭐 이렇게 시민건강국과 소방청 그리고 뭐 또 시립병원, 보건소 여러 가지 어떤 또 시민들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건강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공보건의료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자. 특히 재난 상황 시에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재난의료 대응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도 조직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팀이 있긴 하지만은 재난 상황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도 아주 중요한 업무가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팀 신설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건강증진과라고 하는 거가 있지만은 이 도시 계획을 전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도시 정책이 도시 공간이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연구하고 또 대응하기 위한 건강 도시 정책과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들의 우울감이라거나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산업사회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제에 정신보건과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강화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 있어서 감염병 연구센터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만들어졌지만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라거나 또는 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 또는 그런 뭐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하고 또 보건 통계를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되고, 또 여기서는 역학주사와 관련해서도 보다 더 강화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이런 어떤 그 건강 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난 대응, 재난 의료 대응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어떤 정책 부서가 신설되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 체계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좀 강화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좀 되는 게 필요하다. 리더십과 거버넌스, 협의적인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재정,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 그 다음에 정보체계를 어떻게 좀 강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공공병원과 보건소 간의 협력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이런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거버넌스는 바로 부서 간에 또는 뭐 지역 간에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렇게 협력적인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고,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 시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공공병원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보건소에서도 필요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은 확대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도시정책과라거나 정신보건과라거나 재난대응팀, 재난의료 대응팀도 여기 조직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공공보건의료 재단의 재난의료 대응 연구부서라거나 또는 감염병 연구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 관리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느 정도 충원돼야 될 것인가, 또 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시립병원과 이제 이게 도시보건대학원이 이제 서울시립대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역학조사관을 양성을 해낸다거나, 또는 이 그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건강 돌봄을 평가하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줄 수 있는 그런 의사, 간호사가 거기서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적절한 인력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 재단과 같이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건의료 정보와 관련해서도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있는 공적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서 분석을 하고, 특히 서울시의 버스 이용이라거나 지하철 이용 같은 그런 교통정보 등과 이런 내용들을 연계시켜서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또 보다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공공병원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병상도 이제 종합병원을 보면서 중환자 진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고, 특히 서울이 보면은 동남권, 뭐 강남이나 이런 쪽 민간병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공병원이 없어서 여기서 이번에 확진돼 나온 사람들이 서울의료원이나 보람병원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오려고 했었던 서초구 원지동 자리에 규모 있는 시립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서부권,
이제 은평이나 마포, 서대문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또 좀 더 그 규모 있는 공공병원이 만들어져서 공공병원 인프라가 좀 만들어지고 관내에 있는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달 체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건소도 사실 송파나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보건소가 하나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인구 30만이 넘어가는 데는 보건소를 한 개 더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졌는데 송파나 강남처럼 인구가 진짜 40만, 50만이 되어가는 데는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방역이나 또는 보건 사업에 어떤 그 짜임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안보 실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토론하고 고민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